이야기 들으셨죠? 오늘 열렬히 호응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신 분에게 제 선물 드릴게요. 들어보셨어요? 논소수령 평가 들어보셨나요? 네. 그 어머님 아이들은 지금 중2 이하의 아이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100% 논소수령 평가가 가능합니다. 모든 과목을 소수령 평가, 모든 과목을 논소수령 평가로 가능합니다. 대입 개편한 시간에 따르면. 그것이 아직은 이르다 싶으면 일부 과목에서 혹은 논소수령 평가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늘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평가를 하면 주관이 개입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주 오래전에 인공지능 기반의 선원수령 평가 채점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거든. 부산의 경우도 2020년부터 부산시 교육청이 연구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 두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100건당 1건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건 사람, 우리가 교사가 채점한 것과 평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것도 말씀을 드린 까닭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미래교육 환경, 학생 개개인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 이런 디지털 교육 환경 이런 말들 계속 나오잖아요. 또 들어보셨어요? 2025학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종이책이 사라지죠. 여러분처럼 종이로 된 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의 LEI 혹은 홈런, 밀크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가 수학 문제를 막 교과서에 풀면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선생님이 일일이 출력해서 넌 이 문제 풀어 일일이 학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문제 냉자를 해서. 이제 안 그래요. 내 교과서에 그렇게 처리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직도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 스마트폰 들고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탐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포노사피엔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의 파괴, 전전두엽의 성숙을 방해하는 건 맞지만 또 쓰게 돼야 돼.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효과적으로 쓰게 해야 된다. 다운이 잘 안 되네요. 그 보십시오. 이제 선원수령 평가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매우 급진적으로는 2028년도 수능부터 수능에 선원수를 도입하자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안 될 것 같죠, 아직은. 그죠? 국가시험에서 수능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서 이런 건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하자 그랬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수능에서는 안 되면 대학이 하겠죠. 대학별고사. 우리나라 본고사는 못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학별고사는 지금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대학별고사. 심층 면접이나 논술고사가 비중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논술을 대학에서 논술 하지 마 그랬잖아요. 사실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이었거든요. 학원 안 다니면 논술 시험을 못 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될 거예요, 아마. 이건 명약 관화라고 보시면 되죠. 논술 전형을 폐지했던 고려대가 올해 논술을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 학원 재원생 어머님들 단톡방에 제가 방금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선원수령 응답을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피드백까지 제공해 줍니다. 이제 피드백까지 된다고 AI 데이터로. 도의모님 앞에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인공지능이 자연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건 자꾸 실은 제가 어제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해력을 타이틀로 건 어떤 학원이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가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유명해서 그쪽이 제일 알더라고요. 가맹 담당자가.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머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물었거든요. 선원술, 논소술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합니까? 좋으면 제가 쓰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제가 쓰는 프로그램보다 좋다고 판단되면 제가 쓰면 되잖아요, 사서. 선원술, 논소술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로지 수능 독해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문해력이란 말을 써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향후 1, 2년 정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와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있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는 원고지에 쓰거나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패드에 답안을 작성하면 그걸 빨리 데이터 처리를 해서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는 필적이나 문체 분석까지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올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카드 뉴스를 보여드린 까닭, 방금 저희 단톡방에 공유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들께 부인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것부터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좀 할까? 오늘 어머님들께. 준비는 했는데 준비한 대로 하지 말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이 일을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 소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므로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것에 답해 드릴까? 상담하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자, 어쨌든 오늘은 국어, 문해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국어 공부나 독서나 논술이나 토론이나 문해력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제가 먼저 해결하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질문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질문이란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디에서든지. 전 토요일 날 저희 학원에 칸을 채우다라는 독서 활동이 있죠. 초등 프로그램이 지금 2타임 들어가고 있고요. 중등이 한 타임하고 지금 파일럿 클래스처럼 운영되는 반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금 이번 달에 조지 오리 1984를 읽습니다. 저희 워크북이 종류가 한 40권 정도 돼요. 근데 조지 오웰의 1984 워크북은 안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라 그랬거든요. 이거 바로 공유가 되려나? 그리고 우리 학생이 만든 자료를 제가 오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작업을 한 달 내내 할 거거든요. 보세요. 놀라워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 단톡방에 놀랄 놀자입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의문을 열다 5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질문에 답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니들이 워크북을 만들어. 이 말은 조지 오웰 1984를 읽고 니들이 발문을 만들어. 즉 질문해예요. 챗GPT 사용 능력이, 바드 사용 능력이 질문 능력이라면서요. 이게 회복했거든요. 자, 이 중2 학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획만 했었어요. 이렇게 저희 워크북 시트지인데 이건 이번 주에 할 건데 어느 한 녀석이 좀 빠른 아이죠. 손이 빨라요. 그래서 그 녀석이 먼저 만든 겁니다. 중2 남학생입니다. 조지웰 1984를 읽고 자, 보십시오. 자신의 평소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발음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래 글은 더불어 텔레스크린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어떤 범위까지 감시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그리고 텍스트를 자기들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빅브라더와 텔레스크린의 감시 통제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중이 남학생. 그리고 이런 발문을 줍니다. 영상도 준 거예요. 영상. 관련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부모님의 간섭.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빅브라더가 그 국가 공동체로 보면 빅브라더가 권력이 있겠죠. 권력의 주체들이겠죠. 근데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빅브라더는 누구라고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통제하잖아요. 자신들은 빅브라더에게, 텔레스크린에게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관리당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관리당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영상을 준 겁니다. 이 영상을 보자 그래요. 그래놓고 위 신문기사에는 부모님의 간섭으로 인한 자식들의 고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청소년 시기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부모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시를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감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감시와 빅브라더의 감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발문을 지들이 이렇게 만든 거, 독서활동. 저희 가르쳐도 독서활동은 너희가 속한 학교 공동체, 학급 공동체를 갔을 때 독서 클럽을 리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승의 책 중에 리드하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저희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독서활동 시간 실제로 30분 내지 40분씩 애들 동아리 모둠을 쥐어주고 하게 해요. 이게 익숙해서인지 추가 질문입니다. 앞에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과 생각이 정리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부모들이 생각하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수명이 넘는데 어떤 친구는 빅브라더의 관리 감시 통제 혹은 교사와 부모 이야기를 지난달에 읽은 데미안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아버지의 세계, 기독교의 세계에 있었을 때 그 아버지의 세계와 기독교의 세계도 결국은 좋아 보이는 빅브라더이다. 대단한 거거든요. 어머님 중에 데미안이나 1984를 읽으셨다고 한다면 야, 주의 아이들의 통찰이 이 정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압구정 논술의 원장님이랑 권진환 구의 대표님이랑 이재식 국어학원의 이재식 대표랑 이게 소통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의 결과물을 일부 보여드렸거든요. 일부. 주지탐구 보고서를. 그랬더니 대치동 컨설팅 프로그램이래요.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믿질 않아요. 우리 교사들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 주지탐구 보고서의 결과물을 보더니 대치동은 예를 들어 계열을 잡고 혹은 진로나 혹은 교과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일일이 강사들이 붙여서 코칭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만든다고요. 이번 주에 또 아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또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질문하시라고요. 다시 국어든 독서든 토론이든 의문을 열다의 국어에 대해서 그리고 의문을 열다가 생각하는 문해력 강화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답하고 그것부터 답하고 제가 준비할 거 말씀드릴 시간 있으면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거 없나요? 여기저기서 들으신 국어 교육이든 우리 아이 국어와 관련된 질문이든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런 환경 자체가 낯설죠. 설명이 왔는데 누가 먼저 이야기할래? 이런 거. 그래요? 그럼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선 그러면 워낙에 문의력이란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 본질적으로 문의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 오늘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독서하시는 분들이 논술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입만 열면 문해력 하더라고요. 제가 좀 못맞다. 내가 화가 많나? 아니 대부분들이 문해력을 말하면서 이거밖에 안 해요. 독해력. 그래서 독해를 위해서 어휘력을 이야기해야 된대.
이 두 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문해력인가? 아니거든요. 학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학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국어교육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어제 간 학원도 뭐 막 이거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뭐 초등학교 때문에 수능 지문까지 풀 수 있다. 아니거든. 초육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은 우리 냉정한 솔직하고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이 일을 25년 했는데 학원을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였을까요? 걔는 원래 그런 놈일까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걔는 그냥 영재고 천재예요. 전국 60개 뭐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들 뭐 한 서너 명 정도. 원래 그런 놈이죠. 걔는 영재인 거죠. 근데 문해력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돼. 이게 이 훈련이 돼야 문해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국어 공부에 더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자, 이거 봅시다. 2025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요. 서울대부터 보여주었던 것이 이제 고려대, 그러니까 대입 시에서 가장 심플한 전형이 대학이 어디냐면 한양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교과 전형 하면서도 교과에 뭐 면접도 넣고 뭐 자기소개서 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한양대면 교과 전형이면 100% 내신만 봤어요. 학생부 전형이면 학교 생활이 중요하니까 심플하게 자소서 이런 거 안 보고 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양대가 2025부터 전형에 다른 요소를 개입하기 시작해요. 내신 중심이었던 학생부 교과에 교과 90이 들어가고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가고 수능체제가 들어왔죠. 이제 2025년부터는 아마도 내신이 상당히 약화됐잖아요. 무력화됐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면접을 넣어요. 한양대 이런 학교가 아니었다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그냥 생기부의 정성평가적 요소인 것들 세특이나 장치 보고 했었다니까요. 수능에도요. 수능체제를 이게 이제 2025년 개정교육과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입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는 말 하지 말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자 봅시다. 도예원에게 가장 입시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해 가장 영향을 끼치는 언니는 누구예요? 친척 언니, 동네 언니 누구세요? 그 언니는 애를 서울대도 보내고 이과대학에도 보냈대. 그런 은 있죠. 어머니께서는. 그 언니가 지금 어머니보다 연세가 어느 정도 많으세요? 10살. 그럼 그 아이도 어머니 아이들보다 10살 정도 많겠네요? 8살. 그러면 그 아이들 이미 이제 대학에 들어간 해랑 어머니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몇 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시의 격차가 15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15년 전 혹은 15년 뒤에 대입을 치를 우리 아이의 입시 정보를 그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수능 열심히 해 그러면요, 그것만은 서울대도 보냈고 이과대를 보냈으니까 수능만 파야 돼. 야, 무조건 수학이야. 이러고 있어요. 저는요, 원장님. 저는 우리 옆집 언니가 작년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싱싱하네요. 근데 어머니 아이는 6학년이죠. 그럼 몇 년 차예요? 7년 차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부산 교육이라기보다 부산 입시가 요만형의 꼬라지.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뒤, 6년 뒤잖아요. 제가 너무 괴로워요. 저는 여러분 아이들의 나이에 맞춘 입시 전형을 설계하고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온 동네가 내년 거 가지고 내년, 내후년 입시의 경향을 가지고 오늘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거든요. 너무 괴롭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 어머니도 있어서 제가 최근 한 2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쓰고 말하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입상 경험들 이들이거든요. 올해만
아마 이거 누적 정리하면 수십 명일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드렸냐면요. 제가 순서 관계없이, 제가 준비한 순서 관계없이 어머니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순서 관계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행평가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수행평가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수행평가 다 100점 주는데요. 이렇게 달라져요, 이제. 수행평가만 가지고 100%, 지필고사, 객관식 평가를 안 쳐도 돼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 주에 서울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압구정에는, 대치에는 지필고사 객관식 시험을 치지 않고, 경기도 분당에는 치지 않고 수행평가만 100%하는 학교가 있고요. 지필고사의 비중을 확 낮추고, 확 낮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필고사 평균을 85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의 수준을 고1, 고2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형이나 난도가 달라졌다는 면이 있고요. 비중이 달라졌다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가 비슷한 때인 고득점을 준다 할지라도 활동의 결과에 따라 생기비 기록되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건 빨리 넘어가고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걸 제가 지난 우리 디자인 센터 설명이 또 그랬지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 학교도 수행평가 100%였습니다. 그걸 정보 공유해 주시면 저 좋은데 아니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부산 지금 올해입니다. 지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6개월 정도 우리 주변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 공부 이외에 과제나 창체 활동이나 수행 평가로 주어진 것들을 제가 체크한 것들만 했어요. 100%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80% 정도 될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인데 부산 외고가 5월 1일 날 국어 수행 평가로 독서 일지를 쓰게 했고요. 창체 활동으로 창체 독서 일지를 따로 쓰게 했고요. 5월 2일 날 과제를 또 줍니다. 자율 탐구 보고서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서 글쓰기 했고요. 자기 홍보 UCC 만들어야 됐고요. 연구 프로젝트 학술지를 하고요. 장애융합 부스를 운영해야 되고요. 동아리 심화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고요. 통합사회에서 지리, 문화와 관련해서 2가지 이상의 관점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고요. 통합사회 윤리에서요. 본인의 시기별 행복과 기념의 보고서를 써야 돼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내려온 과제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보고서를 써야 될 것들이 저렇게 많은데 보고서를 쓰는 것, 보고서 뭔지도 몰라요. 탐구 보고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지, 어떤 과정으로 써야 되는지,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어디 가면 좋은 자료가 있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래서 단계에 맞게 쓰고, 퇴고하고, 발표하는 걸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외고니까 그런가 보다. 분포고 봅시다. 5월 4일 날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전리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다 다른 거 봅시다. 분포고 독서 브이로그 제작, 포철고 페스타 참가 보고서 쓰기, 소수령 자기평가 보고서, 현장 체험학습 감상, 전부 다 써야 합니다. 전부 다 써야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생 머시마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말하거나 쓰면 자신들이 취조당하거나 신문당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뭔 말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침묵은 금이다를 실천한 아이들이잖아요. 한 문장 쓰기도 어려웠는데 이게 일반이라요. 분보고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통합과학에서 인류의 문명 및 명사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 과학 주제를 조사하기. 신문 읽고 진로활동 꾸고 관심 분야를 진로 명시하기. 또 분포고 통합과에서 탐구 발표되기. 동아리 영화 감기를 보고 감상수기.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쓰고, 읽고,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게 일반입니다. 영어 독서 서평 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대학생 초청 특강 의대생 강의를 듣고 감상문 적기, 본인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제 영어 에세이 분석하기, 자기 성찰 보고서 쓰기, 시평 쓰기, 현대사의 문제와 관련하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내 국영수가 공부만 시키죠. 이게 2025년 고교학점제, 아니 올해부터 고교학점이 시작이 되었죠. 고1부터 입시만 현행 입시만 치는 거예요. 이미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분포고가 저희가 체크된 것만 한 7, 80% 정도로만 봐요. 이런 식의 읽고 쓰고 말하는 활동이 28건입니다. 특목고나 자성은 더 많아요. 이거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내신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서 모의고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문해력을 제가 이야기했냐면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즉 이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텍스트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뭘 쓰려면 뭘 발표하려면 그러니까 제한된 매우 물리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8번을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서 느껴서 말하고 쓰는 활동들이 아마 1년이면 제 5개월 거니까 1년이면 60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모의고사 내신 준비를 하는 나머지 시간은 내일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못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땐 전교에서 한 5%밖에 안 돼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아이들. 그 5%가 이른바 학생부 종합전형에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 5년 전부터 떠들었단 말이죠,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이 세상이니까. 근데 15년 전에 대학 보낸 엄마, 그리고 내 아이보다 10년 전 그런 갭이 있는 엄마들 이야기 듣고 이런 입시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력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국어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에이, 국어? 그까이 그 대충 하면 되지.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문해력의 정의가 이거예요. 제가 문해력을 독해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랑 더 이상 대화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만나면. 국어를 한다는 사람이, 독서를 한다는 사람이, 논술을 한다는 사람이 문해력을 글을 읽는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제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최소한의 학술적인 의미라든가 최소한의 사전적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해력은요, 뭐라고 되냐면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 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전 세계가 지금 문해력 하고요. 2025년 고교학점제 곧 문해력이에요. 아까 같은 여러분 왜 30개 활동하면 그 활동들이 전부 다 어디 적혀요? 생계부에 적힐 거 아니에요. 내신 5등급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해력이에요. 국어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럼 국제적으로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문해력을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도 쭉 이렇게 해서. 제가 세특 관련 수업이나 저희 칸을 채우다 독서 활동에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냐면 저희가 수업 때 영상 많이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상까지도 신문도 저희가 많이 찾아보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문해력의 일부예요. 방금 국제성인 문해조사, 국제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볼 때 문해력은 이런 것도 포함돼요. 통계, 자료 읽어내기, 표 읽어내기, 그래프. 이게 특히 어떤 과목에서 중요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표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국어에서는요, 화법과 장문, 매체에서 필요해요. 이걸 문해력이라고 생각도 안 하죠. 과거의 성균관대학은 면접을 영상을 주고 그 영상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면접을 또 했어요. 그림이나
사진을 읽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님들이 제가 단톡방에서 제가 그림이나 사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독서 활동을 하거나 국어 수업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문해력의 범주이거든요. 방금 제가 국제성인 문해조사에서 말했던 그 문해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문해력이잖아요. 산문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문서 문해력. 공문서 보는 거, 심지어 이케아 가구, 조립식 가구 사용 설명서, 수량 문해력, 구직서리, 이게 전부 다 문해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문해력이 강해야 공부를 그냥 잘하는 거예요. 이게 왔잖아요, 지금 이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당수의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에이, 논소수를 어떻게 비중을 선생님 평가를 그걸 어떻게 그거 하고 있다니? 전부 다 국어 선생님들이 학교든 학원이 특히 학원 선생님들이 에이, 개인이 어떻게 평가해 그거 공정성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교육과정 평가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기반을 이미 만들었다니까요. 연구평가 보고서까지 발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해력 앞서 말씀드렸던 교내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활동이 기반이 문해력이다. 즉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단순히 내신 국어나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만 풀지 않고 내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들이 문해력 기반이다. 그리고 교과 공부 역시도 문해력과 관련된 영역이 훅 들어왔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사회 대비 지식암기를 확인한 시험에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소수형 평가 확대 등 해놓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하나밖에 없죠. 이게 대입개편 시한 뭐라고 했어요? 혁신. 제가 교육부 자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교육부 영상 자료 보면 논소수형 대폭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2025년 9일부터. 여러분 아이들. 자, 설명회 때도 보여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논술형 평가, 논소술형 평가의 차이는, 소술형 평가의 차이는 지금까지 소술형 평가의 너의 생각과 감정이 안 돼요. 논소술형 평가는 너의 생각과 감정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 어려운 공부가 뭘까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제일 어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이 질문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문 제일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말해봐. 네 생각을 말해봐. 네 감정을 말해봐.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생태 파괴에 대한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해봐.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이야기해봐 하면 말을 하는데요. 그 학자들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봐 그러면요 얼음그래요. 땡 하기 전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주호 장관은 이걸 빨리 하고 싶죠. 이거 빨리 하고 싶어. 빨리. 아이비 빨리 도입하고 싶은 거죠. 저희 어머님들에겐, 저희 설명이 자주 오신 분들에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내년에 해운대구, 여기 해운대구 남구가 많다고 생각하고, 해운대구 남구에 아이비 지정학교가 생깁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축복이죠. 전 축복이라고 봐요. 다른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도 많이 변하겠지만 아이비 지정학교는 많이 할 거니까. 최근에 고교학점 홈페이지에 올라간 글입니다. 2023년 7월 18일. 그러니까 대입 개편한 시한이 나오기 전까지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언제였냐면 대입 개편한 시한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 공부를 뗀 거예요. 수능에서 아이비를 도입하자. 최근에 이 장관이
대통령이 좀 눈밖에 나는 발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여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가. 여러분 어떻게 준비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영어 시험을 이렇게 친다. 가정법을 어떻게 만들고 능동문을 비동문을 어떻게 만들고가 아니라 그렇게 배운 영어 교과적 지식을 네가 생각해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문해력을 어떻게 기를까 합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문해력의 정의를 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말하는 수능 국어 영역의 특징을 한번 읽어봅시다. 수능입니다. 수능.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문해력의 개념과 수능 국어 영역의 특성이 거의 같죠.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는 문해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국어 영역 개념과 거의 같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사회 공부, 과학 공부의 도구로 작동하는 국어공부를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수능의 정의거든요. 수능의 정의. 수능 시험을, 대학 수학능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 수능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문해력이 최상위의 범주, 최상위 개념, 수능의 개념, 수능 국어 영역의 개념이 계층적으로 됐습니까? 점점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문해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수능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읽어보자고요. 지금 위대한 영도자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킬러 문제 내지 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대통령께서 언급한 킬러는 비문학이었거든요. 비문학 지문이 어렵다는 거. 그 지문이 교과서 범주 밖이다. 그래서 지문을 가볍게 했어요. 지문을 라이트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출제자들은 뭘 고민합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변별력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지를 헤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선택지가 무거워져 버렸어요. 선택지가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비문학이 문제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학을 어렵게 내버렸어요. 문법이요. 성격 급한 놈들 다 틀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읽기만 해도 막 숨가쁘잖아요. 저처럼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들은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든요. 혈압이 막 올라요.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국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율력은 그 국껍질의 반지름이 뭔 소리야 도대체. 이과 어머님들 아시겠어요? 문과 어머님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같은 심정이죠. 근데 이 답을 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 보기를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보기를 어떻게 해요? 주어진 다음 글과 또 연관지어야 돼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문법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지식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문법 강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얘들 다 따라해봐. 문법도 땡땡이다. 뭘까요? 문법도 개념 지식이 없으면 안 되지만 개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문법이 독해란 말은 뭐냐면 개념을 능력이다. 개념을 바탕으로 용례를 분석한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안쓰러워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문해력을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내 아이 점수잖아요. 지금 제게 아이를 보내주셔서 국어나 독서 활동을 보내주신 어머님들이 지금 제법 계시는데 아직 내 아이를 국어학원에 안 보내신 어머님은 손 들어보실까요? 예.
어머니는 아직 아이가 몇 학년이죠? 6. 왜 다른 영어를 보내시죠? 수학도 보내시죠? 과학도 보내시죠? 피아노도 했죠? 태권도도 했죠? 아, 배울 거예요. 남자애, 여자애? 여자애 무용도 했죠? 아, 무용은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 왜 국어는 아직 했을까요? 그렇죠. 어머니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거의 뭐 70% 이상 잡혀 봅시다. 2019학년도 수능인데요. 이때는 이제 통합 수학이 되기 전, 통합 수능이 되기 전입니다.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있었죠. 그러면 표준 점수는 1등급이 이제 1등급 점수, 표준 점수. 이게 난이도 많아는 겁니다.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면 국어가 132, 수학과가 126, 나가 130. 뭐가 더 어려워요? 국어가 더 어려웠던 수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더 중심으로 해야 맞아. 수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국어는 굉장히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걸 굉장히 어렵게 표현해서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수학은 진짜 아무나 알 수 없는 걸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도 어려워서 수학부터 먼저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비율도 그래요. 비율도.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1등급의 비율이 국어가 더 낮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2020학년들이 이번에는 나영이 조금 더 어려웠다. 그죠? 근데 국어가 몇 점일 때? 131점. 비슷하죠. 그렇죠? 원점수 기준으로 치면 문제수로 치면 한 문제 차이. 국어가 수학만큼 어렵거나 수학보다 조금 쉽거나 수학보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국어니까. 우리 아기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읽었고 말 잘해서 가끔 나를 열받게도 하고 지가 아빠 황당하기도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2021년도에도 이랬습니다. 수학만큼 어려웠죠. 2022년도를 보시니까 2022년도는 수학이 어려웠어요. 모의고사 보니까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국어 1등급이 76점, 수학 1등급이 88점일 때. 그러니까 76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 136과 88점을 받았을 때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는 모국어여서 팽겨쳐둬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취도나 수능에서 말이면. 두 번째로요. 이게 뭐냐면 대입 포털 어디가라는 포털 혹시 아세요? 어디가? 대입 포털이 있고 고입 포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적 정보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대입 정보 포털, 고입 정보 포털 하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에서 서울대가 우리 아이들을 학업 역량을 이렇게 평가해요. 학생 종합전형에서. 뭐라고 적혀있는지 봅시다.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내 신과목 서울대 오려면 전과목 1등급 받아 이런 말이죠. 교과 및 그 다음이죠. 학업 관련 활동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과제 수용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평가 내용으로는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감추었는가. 저게 뭘까 도대체? 저게 뭘까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자, 이거 봅시다.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갖추었는가.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경험입니다. 저걸 어떻게 나타내죠? 그럴 때 평가의 방향에 보니까 선택 교과목 이수 내용 중요하다. 저희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의 위계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교내 탐구. 특히 고교학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진로 탐구 활동이 됩니다.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025 이후에는 창체 활동이 중에 진로 활동이 같이 입니다만
진로 탐구 활동. 그리고 서울대는 이걸 자기 주도적 탐구라고 그래요. 이게 강조. 자신의 진로 관련해서. 이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아리에서도 탐구 활동을 해야 되고요. 교과에서도 탐구 활동을 해야 되고요.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탐구 활동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교실 수업 활동이 교사 평가, 이게 세특이죠. 활동 중심 수업의 수행 평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점이랑 99여도 100점이랑 98이어도 100점이랑 97에도 생기부의 세특에 기록된 내용은 1점, 2점의 차이로 훨씬 넘어서는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참여 횟수를 평가하지 않고 교리 탐구, 토론, 독서,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습 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역량을 평가. 그럼 이 역량을 뭐로 평가하냐는 겁니다. 학업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냐? 서울대입니다. 서울대입니다. 뭐 좋은 말 많이 써요. 평가 요소는 저렇고요. 평가 내용은 그래요. 자, 그러면 대학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제 수행 태도. 수행 평가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는 이미 중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고등학교 수행평가 문항자료 비집 수준으로 과제를 준다. 독서 활용학습, 실험, 탐구,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활동. 궁금하시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여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가? 제가 우리 아이들의 결과물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저랑 함께 했었던 그 대표들은 우리하고보다 규모가 숫자로 치면 거의 50배에서 7, 80배예요. 매출 규모로 해도 수십억씩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우리 아이들 결과물을 보고 제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 압구정 논술학원에 와서 자기 아이들이랑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보고 교육해달래요.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하루 와서 돈 벌어 오면 나랑 같이 사는 여자는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봅시다. 놀랍다니까요. 놀랍다니까. 개입을 안 해요, 저희가. 저희가 개입을 안 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일 머시만 내년 탐구 보고서를 개인이 하기도 하고 모두도 하거든요. 제목 보십시오. 200세 시대를 위한 첫걸음 인공전기. 이게 중3이나 고1에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3 학생, 중3쯤 돼서 의대 간다는 것과 중1 때 의대 간다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걔들이 리포맨이라는 영화와 함께 이것도 해요. 리포맨이 인공장기 거래에 대한 이야기 영화거든요. 그리고 뭘 써요? 초록을 써요. 초록을. 그러니까 이 초록을 써본다는 것 자체가 탐구 활동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화하는 활동이죠. 지들이 쓴, 이게 과거의 소논문이잖아요. RN이. IB에서도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 최종적 평가가 소논문 쓰기거든요. 여러분이 보내고 싶어하는 내 남편이 내 아이를 위해서 1년에 교육비 한 1억 정도 쓰는 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제주에 있는 불행섬을 보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 IB 하는 학교잖아요. 걔들 고등과정에서는 디플로마 해야 되거든요. DPA. 소논문 써야 돼, 소논문. 근데 저희 아이들은 중1 때 논문 쓰고 논문 여기 초록도 쓰고 심지어는요.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논문 쓸 때 우리가 국제학술지 발표를 뭐 해야 됩니까? 국문 초록뿐만이 아니라 영문 초록도 써야 돼. 영문 초록도 쓰게 합니다. 초록을 쓰고 논문에도 실제 주제어 들어가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주제어 쓰기 연습을 왜 시키게 해요? 주제 탐구 보고서를 열심히 썼어요. 아이들이 부산 외고나 국제고나 해고 같은 경우는 탐구 보고서를 1년 동안 쓰게 하거든요. 이런 대회 있어요. 학술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4 20바닥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3만 자짜리 썼는데 그런 게 한 50개 있으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사직서 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초록 쓰기가 중요하냐면 우리 쌤이 내 탐구보고서 다 보지 않았더라도 초록만 가지고 이 초록의 내용을 요약해서 생기부에 써줄 수 있도록. 그것마저 귀찮으신 분이라면 주제어를 보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쓰기랑 똑같은 걸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를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도와준 게 아닙니다. 저희 주제 탐구 보고서 수업 프로그램에 따라 아이들은 한 것뿐이에요. 보십시오. 탐구 동기, 탐구 목적. 내용적으로는 미숙하죠. 중1인데요. 우리의 목적은 이 같은 탐구 활동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일 거 아닙니까? 주제 정해야 되죠. 자료 수집을 하느라고요. 몇 줄을 고민해야 되죠. 그 자료들 중에 주제에 맞는 거 뽑아내야 되죠. 그 자료들을 어떻게 배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력을 강화시킨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써야 되죠. 돌려 읽으면서 퇴고하죠. 퇴고 기준에 대해서 자기 평가죠. 동료 평가받죠.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아까 서울대가 평가하는 그런 인재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 어쩌다가 저런 애들이 한 명 있었겠지. 어쩌다가. 중2 여학생이 쓴 겁니다. 제목, 문학작품 속 사랑의 뇌과학적 분석. 물론 저는 각주나 미주를 밝힌 정보의 출처 밝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과정이 있으면 뭐 하냐면 구글링 하거든요. 요즘 챗GPT 대충 해서 낸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거 안 시켜. 2차 성징으로 인한 사랑에 대한 근본적 호기심에서 시작해 문학작품에 표현된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증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다양한 문학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비롯된 인물의 변화가 서술되면 이 발상이 소름 끼치게 아름다워요. 발상이. 착상하게 된 게. 서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중2 학생이니까 달콤하죠. 말랑말랑하죠. 관심을 끄는 화제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정신이 번쩍 뛰어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러듯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사랑을 느끼고 하기에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존재한다. 사랑의 대상이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고 내 나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꼭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훌륭하죠. 이 탐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가 칸을 채워도 독서활동에 읽었던 책들이에요. 사전조사, 사랑하게 된 이유. 얘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사랑의 심리를 뇌과학적으로 호르몬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귀여운 수준이죠, 아직은. 예를 들어, 손은평의 아몬드에 이런 장면이 나와. 좀 도울까요? 이런 장면인데, 이 원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말이야. 호르몬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BTS, 뷰오빠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얼굴 갖고 태어났어. 그거 이야기한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수레바퀴 아리스를 읽고. 제 칸을 채워도 독서활동에 독서 목록에 있는 것들입니다. 데미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 중1 여학생이라는 겁니다. 중1 여학생. 중1 때. 그러니까 이런 아카데믹한 글을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뭐 A4지 한 장 앞뒤 해서 뭐 두 바닥 한 3,000자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이런 아카데믹한 글을 이미 중1 때 15,000자, 20,000자를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아까 뭐 분보거든, 부산 외고든, 포초거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수준 높게 작성할 능력들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쓰려면 얼마나 많은 텍스트를 읽어야 해요. 얘들이 이 텍스트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각주 써야 되고요. 중1 아이들이. 각주 출처 다 밝히시네. 지금 벌써 여기까지가 자료를 이렇게 하고요. 하고 얘들이 탐구한 문헌들만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고학년이 될수록 인터넷 자료 쓰지 말라 그래. 그리고 인터넷 자료 쓰려면 동일한 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 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검색했더니 거기 뭐 있다. 그러지 말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탐구 보고서가. 중2 학생이 주 5일제를 한참 이야기할 때 어떤 나라는 주 4일제도 하더라.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거 우리 아이들 탐구 활동한 거였거든요. 그때 누구였더라? 어떤 후보가 주 4일제 언급한 후보가 있었죠. 이재명이었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 주 4일제를 탐구해 보는 거예요. 본 탐구는 주 4일제 정의와 실시되는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의문의 아이들입니다. 이게 문해력 향상의 맨 마지막 끝판에 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문해력과 관련된 최상위 수준이죠. 중2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비법이죠. 제가 일러준 비법이죠. 한 15바닥 정도 하려면, A4로 10바닥 정도 하려면 이 비법은 못 쓰고요.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들은 한 A4 앞뒤 한 페이지, 한 3,000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하거든요. 국어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어 비문학 모의고사 지문,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제시 안에 내 진로와 연관된 텍스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과 지문과 관련된 걸 가지고 오면 돼요. 그 모의고사 지문을 변형, 수정하는 작업. 좀 고상하게 말하면 김정은 교수식 말하려고 이야기하면 에디톨로지, 편집하면 돼요. 그러면 꽤 좋은 보고서도 만들어지죠.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도 처음에 시작할 때 모의고사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씁니다. 이게 이번에 부산 지리학회에서 부산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주제탐구 보고대회에서 중학생은 2명 뽑혔는데 본선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저희 주제탐구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낸 겁니다. 네. 의문을 낼 때에는 의대 가겠다는 애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인테리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이야기도. 인테리어 어디 있죠? 여기네요. 보십시오. 사회적 분위기와 인테리어의 상관성.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뭐 색깔이라든가 소재 등의 사용이 사회적 분위기랑 영향을 많이 맺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인테리어들이 달라졌어. 이런 겁니다. 자기 진로가 미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PPT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안 해봤었고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익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달아야 돼?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문해력 강화의 최정점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주의 탐구 보고서 쓰는 거. 이거. 근데 점점 강화된다고.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진로 활동은 고등학교에서 진로 활동은 그 고등학교에 제일 잘하는 아이를 몇 명만 했었어요. 장치 활동에서.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게 장치 활동의 진로 탐구 활동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죠.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건 이거잖아요. 그래, 당신 말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해력이라는 게 길러져 이거죠. 문해력이라는 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뭐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요. 지금 저희 국어 수업은 이래요. 전 너무너무 평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일은, 근데 이게 평범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텍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국어 교수자가 갖춰야 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덜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저랑 함께 공부하게 되면 이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 좀 드릴게요. 어휘력을 길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휘력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고 오해를 합니까? 어휘량과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어휘력이 강하다고 오해하시는 거죠. 뭐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영어 설명회도 합니다만, 우리 영어 설명회 때 우리 영어 선생님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영어 어휘력이 좋은가? 아니거든요. 영단어의 의미가 단어장에서 설명된 대로 텍스트에서, 컨텍스트에서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단어장에서 외운 그대로를 적용하고 읽었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되거나 해설서를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휘력과 어휘력이 다릅니다. 문장력.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요, 독해력으로만 한다면 이건 이해력이거든요, 이해력. 근데 문해력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해와 표현의 균형이에요.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무엇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친구는 문해력이 강한 거죠. 자, 봅시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어휘력 공부를 이렇게 시킵니다. 거의 모든 국어학원들은 어휘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라, 밑줄 그어라, 영어 단어 외우시 단어를 외워라 그러잖아요. 그게 필요는 해요. 의미 정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용례와 상관없이 단어의 의미를 외우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타다. 우리말에 타다라는 용어는 있죠. 타다가 무슨 뜻이에요? 타다가 무슨 뜻이에요? 타다. 정말 잘하셨어요. 대답할 수 없는 게 정답이죠. 아이들이 하는 식으로 합니다. 저 어머님들이 못하니까 우리 하재욱 쌤에게, 하재욱 쌤 학생이면 재우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발언했어요. 참. 쌤, 빡규요, 그래요. 야, 이 도시리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이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 그래요, 손가락. 이게 왜 손가락이에요? 이게 왜 손가락이에요? 손에 있으니까 손가락이죠. 얘가 왜 머리카락입니까?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얘가 만약에 발가락이라면 얘는 뭐예요? 어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즉, 어휘는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떤 문단 속에 의미를 획득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사진 찾아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얘가 손가락인 요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뭘까요? 얘가 손이니까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문장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례를 정리해야 되고요. 어휘력을 기르려면 이 의미에 해당되는 문장을 작성해 봐야 돼요. 이해한 것이 표현돼야 돼요. 왜냐하면 타다는 자동차를 타다 하면 어떻습니까? 탈 것이 오르다잖아요. 목이 타다면 갈증이잖아요. 야음을 타다 하면 특정한 기회를 노리다잖아요. 산을 타다, 얼굴이 타다, 고기가 타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외워봤자 이해한 걸 단문으로 작성해서 표현해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휘를 이해해서, 어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사용했는지 몰라요. 어휘력이란 단어의 뜻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 의미를 이해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빈칸 시키는 겁니다. 텍스트에 영어 문제처럼 빈칸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1번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문맥을 통해서 전체 문장을 통해서 전체 문단을 통해서 다른 말과의 관계죠. 영어도 이거 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말은 한자가 많고 한자가 많아서 유의어가 많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에 들어간 말을 유의어로 바꿔봐라. 이 작업은 왜 했냐가 중요합니다. 까지 어떤 초등학교 어휘 교재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해야 될까요? 글을 쓸 때 우리 어머님들도 글 써보시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특정한 문단에서 글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죠. 근데 그 단어를 계속 쓰기가 뭐하죠? 좀 그렇잖아요. 영어에서 뭐예요? 패러프레이징 하잖아요. 우리도 뭐합니까?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을 반복해서 쓰죠.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독서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독해를. 아날로그 방식의 독서란 말은 뭐냐면 기호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읽는 글에 문단이 예를 들어 10개다. 그럼 10개의 의미죠. 문장이 50개다. 50개의 의미죠. 디지털 방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기호는 0과 1밖에 없어요. 기호가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그 기호가 의미하는 건 0과 1밖에 없어요. 중심선과 뒷받침선과. 그래서 같이 다르게 표현되는 구조를 어휘 공부할 때 체득을 해야 독해의 기본이 생겨요. 그런데 무작정 단순 암기로 공부한 아이들은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도 뜻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텍스트를 주고 문제를 낼 때도요. 문제와 선택지의 정답은 적절한 것은 본문에서 글쓴이가 쓴 내용과 출제자가 선택지를 구성한 내용이 같은 뜻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문에서 글쓴이가 쓴 것과 출제자가 선택지에 쓴 표현이 유사한데 뜻이 다른 거예요. 독해는 동일한 의미를 이질적으로 표현했느냐? 유사한 표현을 이질적인 의미를 이거 아는 거. 이 훈련을 안 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아마 국어 학원 어딜 가도 이런 소리 안 할걸요. 그 다음에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여러분 맥락 추론을 해야 돼요. 저는 어휘 공부할 때 절대로 사진 찾아보는 소리 안 하거든요. 맥락을 통해 추리해라. 예를 들어 여러분 상충고기가 명랑적인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고전시가입니다. 제가 중1에게도 고전시가를 가르치거든요. 남녀를 배야 타고 남녀를 배야 타고 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녀의 뜻이 뭐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99%를 남녀를 배야 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남자로 여자로 말해요. 그런데 맥락을 통해 이거 하는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남녀를 배야 타고라는 인접어. 제가 얘는 예의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남녀를 배야 타고인데 남녀의 의미는 타고가 결정해 준 거죠. 선생님 남녀요 타는 거요. 이렇게. 그럼 조선시대 타는 거 2개밖에 없다. 말이나 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맥락 추리. 어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어휘책을 사서 그 사자성어를 외우고 한자를 외우고 백날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사회가 무슨 뜻인데요? 사회에 진출한다. 사회가 문제가 있다. 사회적이지 않다. 그 사회 지금 제가 말한 사회 뜻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해력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이제. 어떤 학원에 갔더니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텍스트를 푼대. 중학생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푼대요. 어떻게 하니까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학원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려고 했을 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첫째, 텍스트를 설명해 주고 난 뒤에 문제 풀어봐 라고 하는 학원은 보내면 안 되죠. 뭐 한 겁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잖아요. 설명한 걸 일부는 기억했을 거고 일부는 뭐예요? 이해했겠죠. 그걸 독해라고 착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쳐요. 시를 선생님이 쭉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어봐. 소설을 쭉 설명하고 문제 풀어봐. 설명문이나 논술을 쭉 설명하고 선생님이 대신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당한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국어는 모든 텍스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말이 국어 공부에 다거든요. 물음의 답은 다음 글에 다 있어요. 이 답이 다음 글에 없는 게 없다고. 다만 국어 공부에 능숙하지 않은 아이는 다음 글에서 표현한 것과 선택지에서 표현한 것이 표현이 다르거든요. 학년이 달라질수록 그 동일한 의미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사한 표현이, 다양하고 복잡한 유사한 표현이 다른 뜻으로 제시됐다는 걸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초등학교 때부터 풀고 계속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독해력이. 핵심 정보를 선별해야 돼. 시에서 선별해야 될 정보, 소설에서 선별해야 될 정보, 비문학에서 이건 사실은 독해력, 문해력이 아니거든요. 국어의 특정 제재에서 선별해야 될 정보를 배우는 것이 문해력은 아니. 문해력을 이루는 아주 극히 일부 요소이죠. 교과 공부에 필요한, 수능 공부에 필요한 일부예요. 그러면 교수자들은 야, 시적 상황이 이거야 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시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악해봐. 그래? 시적 상황이 뭐니? 이거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니? 이거 얘기해야죠. 우리 교재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식 선택지가 없어요. 저랑 수업하는 친구에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고등학교 안 다니신 분 안 계시죠? 다 유학파들 없으시죠? 있으셔도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 기억나세요? 산업화로 인해 인간 소외를 이야기하는 거. 이제 좋다. 그건 모르실 수 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김동인의 감자 아시죠? 감자. 더 포테이토. 운수정단 아시죠? 럭키데이. 자, 봄봄 아시죠? 봄봄. 스프링. 자, 그러면 봅시다. 감자를 읽어볼게요. 김동인의 감자를 읽어요. 저는 어떻게 수업 시작하느냐. 얘들아,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 문제를 풀 때는 보기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작품을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제목이에요. 제가 물어요. 책을 두고 제목이 뭐야?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 감자를 하고 있으니까 감자 그러죠.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눈을 이렇게 째리면서 제목이 뭐라고? 감자. 뭐라고? 그래요. 감상 루틴을 가르쳐야죠. 루틴. 소설의 제목은 제재이거나 인물을 나타내거나 사건 전개 양상을 나타내거나 배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감자는 뭘까요? 제재. 소재 말입니다. 제재가 뭐예요?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가 제재거든요. 제재 뭐라고요?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라고요. 근데 소설의 주제는 뭘 통해 나타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물의 고통을 통해 나타내요. 자, 그러면 감자는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다시. 소설의 제목이 갖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자는 제재죠. 제재는 주제를 나타내는 소재라고요. 근데 소설의 주제는 SCR 구조. 고통받는 인물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 주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감자가 제재죠. 그럼 이 소설에서 감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인물에게 고통이 되겠죠. 여러분 감자는 소설 읽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아까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그럼 뭐겠습니까? 사건 전개 양상이거든요. 그럼 삼포 가는 길이 인물에게 어떤 일일까요? 고통을 주는 일이죠. 고향 상실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죠. 국어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요. 모르나? 시적 상황. 어떻게 파악하는가? 시적 상황은 제목을 통해 파악하거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나타낸 말로 파악해 가르치고 나보기 어깨고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야, 시적 상황이 뭐야? 첫 번째 문장 읽었잖아. 가실 때 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이별의 상황의 가정 이따위 소리를 전국의 국어선이 99.9%가 이해하겠다. 독해는 문헌학의 극히 일부인데 교과 텍스트를 읽어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서 파악해야 될 정보를 선별하게 하는 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표현하게 해라. 시적 상황이 뭐야? 알긴 아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써봐. 알긴 아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정보가 들어오면 지금 공부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한 거 표현하세요. 이해한 거 표현하세요. 주제문 작성해 보세요. 이제 이 과정도 할 거예요. 특정한 시어를 진달래꽃이 쓰여서 김소리 진달래꽃이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을 다른 소재로 바꿀 수 없을까? 그 진달래꽃 축복 의미잖아요. 축복. 그럼 축복의 뜻을 가진 다른 시어로 바꾸어 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창의력까지 기를 수 있어요. 수필은 개성의 핵심이거든요. 수필 문학은 핵심이 문체예요. 개성이에요. 개성. 그 개성이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죠. 내용적 측면에서 개성, 형식적 측면에서 개성. 이 양 표현해봐. 저희 교재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75분 만에 45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OMR 카드 작성하는 거 빼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읽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읽은 정보를 그때그때 컴퓨터에서 우리 작업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자동 저장되는 것처럼 내게 자동 저장돼야 되고요. 그 정보를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요약하는 훈련은 단락의 정리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뒤에 개요를 작성해봐. 본문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학습자들은 읽을 때 나중에 결국 저 인간은 내게 개요를 쓰게 할 거고 못 쓰게 하면 나를 괴롭힐 거니까 몰입하죠. 그리고 구조도를 그려보게 해요. 그 개요가 어떤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가. 그리고 요약문까지 작성하기. 저희 적자성문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거거든요. 수능에서 어려운 게 비판력이에요. 비판. 그러면 한번 꼭 다른 학원 가셔서 물어보세요. 수능에 비판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추론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비판적 사고력이 길러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 어떤 정보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준의 관점과 견해나 통념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관점이 제시될 수 있고요. 대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물어야죠. 애들한테. 스마트폰 들고 와서.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야. 부정해봐. 역, 이, 대우, 명제처럼. 부정해봐. 지들은 아직 배우지 않은 지식이 부족하니까 뭐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그 근거를 2개 이상 대봐. 이 과정 이렇게 해놓고 써봐. 네가 한 거. 정보 탐색에서. 그러니까 대상을 보통 교육,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죠.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의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이 아까 주제 탐구 보고서 쓰다가 교과서에 오류 2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지학사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인가 2학기 교과서인가 뭐가 있냐면 명태 귀환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명태가 굉장히 국민 생선으로 싼 생선인데 요즘 안 잡히잖아요. 저 명태탕, 생태탕 굉장히 좋아하는데 밥상에 안 올라와요. 비싸져서. 안 잡히죠. 그래서 양식을 했거든요. 교과서에 뭐냐면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한 기사문이 들어있어요.
교과서에 들어있으니까 애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와, 맞다 그랬겠죠. 탐구 보고서를 쓰다가 봤더니 그게 아이들 말로 구라였어요. 사기였어요, 사기. 그럼 그 아이는 그걸로 보고서를 쓴 거죠. 학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국어 선생님도 몰랐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었으나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언제든지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물꼬를 트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 공정무역은요. 노동 생산 현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중간 착취자들이 더 많았대요, 선생님. 이게 문제 푼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창의력은 반드시 비판적 사고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창의력을 어떻게 기르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의했지만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창의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있었느냐? 의문은 있다. 아까 칸을 치워도 애들에게 만들어 보라는 것도 발문을 제작하는 것도 창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유아학을 위해서 개요를 작성하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했어요. 어떤 글을 읽지 않고 글이 첫 번째 문장만. 그리고 아이들에게 개요를 줍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의 개요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애들이 검색해서 글 써보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교과서를 비교해봐요. 그리고 동료평가해요. 그때 어떤 아이는 당조라는 아이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과서 글보다 제가 더 잘 썼는데요. 그리고 특정 문단을 제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논술로 대학을 가셨던 논술이 한참 이슈였던 시절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논술 강의 한참 했었으니까. 그때 논술은 완성형 유형이 있었거든요. 특정 문단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서론을 제거하고도 본론과 결론 보고 서론을 쓸 수 있죠. 왜? 서론의 문단의 성격이 있으니까. 본론이 대등병렬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세 문단 중에 한 문단 제거하고 탐색해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무에서 어떤 창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창조라는 건 에디톨로지 편집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듣고만 계시고 이런 교육을 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저희는 이걸 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텍스트의 확장. 이게 탐구 보고서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모의고사 지문에서 봤어. 근데 이게 7개의 문단이었어. 보통 문단이 3개에서 5개의 문장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문단의 문장의 가지수를 늘리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거나 부연하거나 예시 등을 덧붙이면 한 문단이 5개 문장이 8개 문장이 되고 7개 문단이 10개 문단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글을 가지고 와서 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능력을 길러서 여러분 결국 점수라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를 푼 스킬, 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어떤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 뭐니까 이렇게 풀어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이 문제는 출제됐는지가 중요해요. 이 문제가 출제되고 이 선택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자, 다시. 아까 소설,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걸로 선택지 보니까 인물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드러낸 대사이다. 이런 선택지 만들어 주십시다. 이 선택지 왜 만들어졌어요? 아까 소설의 주제는 무엇로 만들어진다고요? 인물의 고통. 소설은 그 선택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초육, 중1, 중2부터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이것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결국 내가 이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해력의 마지막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 통합과학, 영어, 표 읽는 문제, 그래프 읽는 문제, 그림 문제, 읽는 문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활동들에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뭐 보고서라든가 발표라든가 토론 등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도 길러주는 것이 문해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문해력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아이가 가장 강력한 문해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건 주의탐구 보고서이고요. 이게 이제 생기부에 기록이 될 텐데 중요한 건 탐구 보고서도요. 교과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 훈련된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보고서를 다 하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1학년 1학기 때 썼던 교과 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써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써요. 왜냐하면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퀄리티 높은 생기부는 일회적이고 단절된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오한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써요. 수학을 썼는데 그게 의학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되게 융합이에요. 시사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가셔야 되니까 있으시면 좋은 이야기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가셔야 되죠. 꺼져버렸네. EBS I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EBS 좋은 게 너무 많은데 EBS에 보면 인공지능으로 문제 활용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문제 은행 자료들이. 앞에 진단을 통해 제가 진단을 해서 넌 시에 비문학에서 사실적 읽기가 부족하면 그것만 뽑아서 풀고 EBS에서 회원 가입만 되어 있으면 거기서 분석해서 추가 문제 주고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성장을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돼야 이른바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 강사를 올해 20몇 년을 지내면서 근본적으로 국어를 어떻게 잘하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국어에서 중등국어까지, 그러니까 중3까지 되면 고1 내신과 고1 사를 다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초등국어의 신비, 몰입하라 국어, 생각하라 국어, 모내기 국어로 구성을 해두었고요. 이건 저희 가이드북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초등국어 교재거든요. 다르죠. 이 비유법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유법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비유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과정들을 활동합니다. 그럼 비유를 알게 돼요. 교재입니다. 매체수 비유.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교학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고교학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비유 설명했지만 은유법인지는 아는데 은유법이 하면 함축적이면 애들 파악 못해요. 예, 품사 공부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몰입하라 1학년 과정에서는 개념 중심. 이렇게. 개념을 블랭크를 두고 아이들에게 채워서 확인하게 하고요. 초, 중, 고 과정까지 다 되고, 이게 이제 저희 과정의 이제 메인인 코어에 해당되는 전략하라 국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나 순서에 따라 아이들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 어떤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에 따라. 이번 12월 달에 개강합니다. 소설도, 비문학도, 단기적 어휘부터 해서 문장, 문단, 문단의 확장, 글전지. 그리고 중3 때가 되면 이제 문제 유형별 해법, 출제의 원리, 선택지 생성 근거, 이런 것들을 교정하죠. 이쯤 되면 중학생들도 고1, 제가 목동에 대한민국 제일 큰 국어학원, 학생이 10,000명이 넘는 국어학원에 중2의 최상위 클래스 아이들이 고1 모의고사를 쳐서 입반 아이들이 평균 3등급, 2등급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이미 중1 때 1등급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 풀려서 아닙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려서, 아까 봤지만 객관식 선택지 없잖아요. 그냥 읽기 능력을 길러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고요. 이건 저희 숙제 교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 사고에 따라서 하는 숙제는 이것만 좀 해도 됩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는 해마다 독서의 리스트는 달라집니다. 해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는 뭐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하고요. 또는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있다가도 중간에 수정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들 수정하기도 하고요. 저희 독서활동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가 5년 전에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냐면 수행평가형 독서활동을 만든 겁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수행평가 문항자료집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서울대 평가 요소, 평가 방법이라든가 고교학점제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책 읽고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변신과 관련된 연관된 다른 작품들을 읽어본다거나 변신과 사회적 문제를 고민해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시사적인 내용들 다룰 때 한참 저희가 생태 문제 다루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원래고사. 제가 설명을 좀 말씀드렸지만 원래고사 늘 그러진 않습니다만 원래고사 자체가 IB형 논술고사로 치러지기도 합니다. 다 있지 않을게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학교는 왜 필요합니까? 학교가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이상 밝힌 후 현재 학교가 그 이유와 같은 모습인지 서술하십시오. 그리고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서술하기 바랍니다. IB형이죠. 저희는 5년 전부터 이미 해왔어요. 갑자기 뭐 시류에 따라서 이걸 하자가 아니라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 아내가 싫어합니다. 한뼘 일기 아마 곧 출제될 거고요. 의문일대 다녔던 아이입니다. 현 중2 아이가 중1 때 이 점수를 받아 뭐 이 정도의 점수가 이르더라. 빠른 아이들의 사례, 잘된 케이스의 아이겠죠. 현 중1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이 과정을 잘 따라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중3 초니까 고3꼴로 92점 정도 된 아이들. 이건 단순히 문제풀이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해력과 관련된 훈련들 하면 됩니다. 뭐 어느 학원이든 대학을 곧 자사하고 가서 뭐 대학 입학 실적도 좋은 것만 보여주지. 저도 좋은 것만 보여준 거겠죠. 뭐 그거 뭐 제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제가 어떤 애는 중3 50명 중에 이듬해 고1 등급 받은 아이들 57명까지 봤어요. 부산시 전체 아닌가 싶을 정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일도 일어나더라. 재미있죠. 선생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맛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생률 노트 빠뜨리지 마. 우리 구조 속에서 3년 동안 공부해. 그리고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 읽어.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제 다가오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와버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마르크스 유물론 첫 번째 페이지의 이야기가 있던 것 같아요. 흐르는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였던 것 같아요. 유물사건의 첫 번째 페이지 같습니다. 자꾸 흘러가버린 강물에 발을 안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러드린 저희 프로그램이나 제 생각이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면서 미래를 예측했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저는 편집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이드북에 저희 학원의 안내 영양진단평가가 주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주말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주중에도 응시 가능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별 상담
우리 아이에 대한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담 신청 작성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이 질문을 받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제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